다음으로 국회 봉쇄와 침입 관련된 증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찰과 수방사, 특전사에게 부여된 임무와 수행한 역할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찰입니다. 피천구인은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 외곽을 봉쇄했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삼청동 안가 회동 이후에 집무실로 복귀하여 그날 국회에 배치 가능한 야간 기동대 현황을 확인하고 배치를 준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김봉식 서울청장은 바로 미리 파악한 경력을 배치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김봉식은 경력을 배치하면서 경비 책임자들에게 국회 통제를 지시해서 1차로 국회 출입의 전면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국회를 전면 통제하였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후에 국회로 모여들던 국회의원들이 출입이 막히게 되었고, 출입을 막는 국회의원들이 현장에서 항의한다는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처럼 국회 외곽에서 출입을 전면 통제한 데 대한 항의가 들어오자 김봉식 서울청장은 상황지휘센터에서 참모들과 함께 국회 출입 통제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결과 비상계엄 담화만으로는 법적 근거가 약하다고 판단하여 23시 06분경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이 있는 보좌관, 직원들의 출입을 허용하자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조지호 청장에게 보고한 후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증이 있는 보좌관 직원 등의 출입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도록 국회 쪽 기동대에 지시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진술만 보더라도 국회의원이나 직원의 출입이 일시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은 결코 피천구인이나 김용현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선별 출입 상황은 얼마 되지 않아 전면 봉쇄로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변화는 피천구인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피천구인이 승인한 포고령과 피천구인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한수 계엄사령관은 포고령을 발령한 23시 23분경 무렵 피천구인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천구인은 박한수 계엄사령관에게 포고령이 하달되었는지를 물었고, 포고령이 하달되었다고 하자 포고령 관련 내용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라고 피천구인이 지시하였습니다. 피천구인 지시에 따라서 박한수 사령관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조지호 경찰청장도 박한수 사령관이 전화하여 포고령을 하달한 것을 언급하면서 국회를 전면 통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는 진술을 하였습니다. 경력 증언이 아니라 국회 통제를 지시한 것이 맞느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서도 조지호 경찰청장은 자신이 국회의원 출입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하자 포고령을 언급하며 국회 통제를 요구한 것이 맞다고 재차 확인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를 전면 통제하라는 지시를 김봉식 서울청장에게도 전달하였습니다. 김봉식 서울청장은 23시 36분경 조지호 청장이 전화하여 포고령이 선포되었으니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세요 라고 지시를 내리자 국회 출입 전면 차단을 지시하고 23시 37분경에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라는 무전을 직접 내려보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피천구인이 경찰을 동원해 국회 외곽을 봉쇄하고 국회의원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였다는 점은 증거로 확인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수방사 관련입니다. 계엄 선포 전날인 12월 2일 이진우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의 지시로 비상 상황이 발생할 때 대테러 특수임무 부대인 수호신 TF의 출동시켜 국회 본관에 투입하는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전인 21시 48분경에 조성현 단장에게 상황이 있는 것 같으니 소집 준비를 하고 사령부로 들어오라고 지시를 하였고, 조성현 경비단장은 그 지시에 따라 수호신 TF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또 22시 45분경 조성현 경비단장과 조백인 참모장이 있는 자리에서 국회 상황에 있어서 국회로 가야 한다 라며 국회로 출동할 준비를 하고 보고하도록 지시를 하였다고 조성현 경비단장의 진술 조서에 확인됩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국회 구체적 임무와 역할은 현장에 도착한 팀장에게 알려주겠다고 한 뒤 먼저 국회로 출발하였다고 확인이 됩니다. 또 국회 협력단장인 양재응 장군은 비상계엄 직후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수방사 및 특전사와 통화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 이진우 수방사령관으로부터 실제로 여러 차례 전화를 받았고 수방사 병력이 도착하면 안내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진우 사령관은 23시 51분경 조성현 경비단장에게 경찰의 협조를 받아 국회 울타리 내부로 진입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현장에 도착한 김희규 제3지역대장 등에게 국회 본청에 출입하는 인원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조성현 경비단장이 지난 기일에 심판정에서도 동일하게 증언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국 수방사 병력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수호신 TF를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본청에 투입하는 것으로 역할이 부여되었고 실제 비상계엄 당일에 국회에 도착한 현장 병력들에게도 국회의사당 본청 출입 통제 임무가 주어졌음을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피천구인은 이 과정에서 이진우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하여 수방사 병력의 상황을 묻고 보고를 받았는데 피천구인이 국회에 투입되는 수방사 병력이 잘 도착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다음은 특전사 관련 증거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에게 헬기를 이용해 707 특임단 지역대를 국회로 투입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는 병력을 신속하게 국회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김용현 장관 스스로 검찰 조사 당시 인정하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곽종근 사령관은 김현태 707 특임단장에게 즉시 출동하라고 지시를 하였고 김현태 단장은 소속 대원 96명과 함께 헬기 한 대에 8명씩 12대에 나눠 탑승하고 국회로 출동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조특위 3차 회의 당시 수방사의 기관 보고에 따르면 특전사 헬기는 22시 49분경 비행 제한 구역인 R75 공역에 진입하기 위해 긴급 비행 건의를 접수하였지만 수방사 방공작전 통제소에서 승인을 계속 보류하다가 23시 31분경에야 계엄사령부의 승인을 통하여 진입이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김용현 장관은 신속한 병력 투입을 위해 병력의 헬기 수송을 계획하고 지시를 하였는데 승인이 30분 넘게 보류되면서 707 특임단의 국회 본청 투입이 지연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피천구인은 마치 원래부터 국회의원 출입이나 계엄 해제 의결을 막을 생각이 없었고 막지 않았기 때문에 계엄 해제가 신속하게 의결되었던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병력 투입이 예상보다 늦어지게 된 다른 요인이 국회에 계엄 해제 의결을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음을 추단케 하는 증거와 정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전사령부의 김세훈 항공단장도 707 특임단을 태운 헬기가 상공에서 승인이 보류되자 곽종근 사령관이 항공기들이 왜 홀딩하고 있어? 라며 질책하고 빨리 조치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헬기의 신속한 투입이 곽종근 사령관에게도 작전 수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음을 알 수 있는 증거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시간이 넘게 지난 23시 40분경까지도 707 특임단을 태운 헬기가 국회 경내에 한 대도 착륙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즈음 23시 40분경 피천구인이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국회로 가는 부대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라며 병력의 국회 도착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피천구인은 계엄 당일 국회 봉쇄와 출입 통제, 침입을 위해 동원된 경찰과 수방사, 특전사 각각의 임무 수행 상황을 직접 일일이 전화로 확인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피천구인이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는 점에 관한 증거입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피천구인의 지시는 역시 국회에 투입된 경찰과 수방사, 특전사 모두에 대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 국회 외곽을 전면 통제하도록 한 뒤에도 국회에 투입된 경찰을 증원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한수 계엄사령관은 날이 바뀐 뒤에도 김용현 장관과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투입된 경찰을 증원하라는 지시 내지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11시 이전까지는 6개 기동대 약 360명이 국회 7개 출입문에 배치되었지만
날이 바뀐 이후 특히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가까워 올수록 경찰 기동대 배치가 집중적으로 늘어났고 최종적으로는 총 28개 기동대 약 1,680명의 경력이 국회에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치 경력은 경찰이 직접 제출한 것이고 김봉식 경찰청장도 조사 과정에서 인정하여 공소장에 반영된 부분입니다. 더욱이 피청구인은 직접적으로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여러 차례 지시하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계엄 해제가 의결될 때까지 6차례나 전화하였고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 라며 같은 취지로 반복하여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앞서도 보았지만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는 2017년 계엄 대비 문건에서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한 뒤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사법 처리하여 의결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라는 내용과 동일하게 실행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수방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체포 지시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도 전화하여 4명씩 들어가면 1명씩은 데리고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지시하였고 그래서 수방사 병력에 국회의원을 끌고 나올 것을 지시하였고 문을 부수고라도 데리고 나와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는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검찰 참고인 진술과 군검찰 피해자 조사 당시에 일관되게 진술하여 밝힌 사실입니다. 또한 조성현 경비단장도 00시 31분경 이후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하여 국회의원을 외부로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고 또 이미 특전사가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 너희는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특전사에 대해서도 증원 요청이 있었습니다. 특전사 707 특임대도 1차로 97명이 투입되었지만 이후 추가로 헬기로 병력을 한 번 더 수송하라는 지시와 출동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피청구인은 곽종근 사령관에게 전화하여 의결 정족수가 아직 안 된 것 같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라고 전화로 지시하였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진술하였고 국회 국조특위나 이 사건 심판정에서도 계속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 본청에 도착한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정문 출입문을 통한 진입이 어렵자 측면에서 창문 유리를 깨고 안으로 진입하였는데 본청을 진입한 이후에도 곽종근 사령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 곽종근 사령관으로부터 150명이 되면 안 되는데 못 들어가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점을 진술하였습니다. 국회 본청에 출입한 707 특임단 병력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중앙홀 쪽으로 진입을 하려 하였으나 국회 방호 직원이나 보좌진 등이 유리문을 폐쇄하고 진출을 저지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엄군은 2층에서 계단을 통해 3층으로 또 이동을 하였습니다. 3층 중앙홀로 이동을 하러 하였고 이 또한 3층 중앙홀에서 국회 보좌진 등이 저지하자 일부 계엄군은 이번에는 방청석을 통한 본회의장 출입이 가능한 4층으로도 계단을 통해 또 이동하였습니다. 만약에 707 특임단이 출입문만 국회의사당 본청의 출입문만 확보할 목적이었다면 2층 중앙홀 쪽으로 진입을 시도하면 되지 3층과 4층으로 이동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본청 안에서 이동한 경로는 이들의 목적이 단지 출입 통제가 아니라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은 김용현 장관 스스로의 발언에서도 드러납니다. 김용현 장관은 계엄 해제 의결 후 04시 26분경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중과부적이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이 사건 심판정에서도 중과부적 발언을 하며 우리가 원하는 결과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분 보도 영상은 재생하겠습니다. 국회에 계엄군을 보낸 게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냐는 SBS 질문에 맞다고 답하면서 최소한의 필요 조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의원 장관은 개엄 바로 다음 날인 12월 4일 SBS 기자와 인터뷰에서 국회 개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로 계엄군을 출동을 시켰으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답한 사실이 2024년 12월 24일경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관련 증거입니다. 정보사령부는 선관위 과천 첨사를 점거하고 전산실을 확보하고 직원을 체포하는 시도까지 하였습니다. 김의원 장관은 정보사령관에게 선관위 출동 병력은 계엄 선포보다 일찍 출발하라고 지시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문상호 사령관 진술에 의하면 선관위 출동 준비는 그보다 더 빨랐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은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부터 저녁 9시까지 팀을 이동시켜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하고, 문상호는 선관위로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을 확인해야 한다며 고동희 계획처장 등에게 출동 준비를 지시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관위 출동 병력은 노상원 및 문상호 사령관의 지시로 권총과 실탄까지 휴대하여 출동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출동한 정보사 병력이 선관위에서 직원의 휴대폰을 압수하여 외부와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고, 또 출동한 계엄군은 전산실에도 진입하였습니다. 심지어 정보사에서는 김봉규, 정성우 대령이 민간인이던 노상원으로부터 선관위 직원을 체포하라는 임무까지 부여받아 준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문상호 사령관이 너희 임무가 무엇이냐라고 묻자 선관위에 투입되면 선관위 명단에 있는 인원들의 출근 여부를 확인하고 한 군데 모아두었다가 다른 장소로 이송하라는 임무를 받았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제3차 국조특위 회의록에서 김봉규 정보사령부 대령은 출석하여 노상원 전 사령관이 노태학 선관위원장은 내가 직접 확인한다,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를 준비하라는 등의 언급을 하였다는 사실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에는 경찰도 출동하였습니다. 조지호 청장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에 방첩사가 진입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전화로 듣고 바로 김준영 경기 남부경찰청장에게 전화하여 중앙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출동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선관위 정문에 도착한 모습입니다. 특전사 역시 선관위에 출동하였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3공수여단장에게는 선관위와 선거연수원에, 9공수여단장에게는 관악청사와 여론조사 꽃에 출동하도록 지시를 하였고, 이와 같은 지시를 받았다는 안무성 9공수여단장의 진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에 대한 특전사 병력 투입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요구가 있은 뒤에도 이루어졌습니다. 김용현 장관은 새벽 2시 10분이 넘은 시간에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추가로 투입할 수 있느냐고 곽종근 사령관에게 지시하였고, 곽종근 사령관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서 실제 출동이 추가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방첩사는 선관위에 서버 반출 등을 시도하였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선관위에 출동을 지시하고 전자정보 반출을 지시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여인영 사령관이 관련 부서장들에게 지시를 하면서 선관위 3곳 또 여론조사 꽃에 가서 전산실을 통제하고 필요시 서버를 카피해 오라는 지시를 했다는 점, 그 과정에서 대통령, 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지시받은 사안이라는 점을 알려주며 지시하였다는 점을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 정성우 1처장 진술에 따르면 여인영 사령관은 전산실 출입을 통제해야 하고 전문 분석팀에 인계를 해주거나 안 되면 우리가 서버를 카피해야 할 수 있다라는 점을 설명하였다고도 진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인영 사령관은 정성우 1차장에게 당시 민간인이던 노상원 정보사령관과 연락하여 협력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치인, 법조인 등 체포 지시와 관련된 증거입니다. 김용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여인영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었습니다.
이재명, 조국 등 총 14명을 불러주었고 여인영 사령관은 김용현으로부터 이런 체포 대상자를 들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명단을 불러준 것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체포 지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여인영 사령관은 김용현이 불러준 사람들을 잡으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고 잡냐고 물어보자 경찰에 물어보든지 해서 위치 파악을 하고 국회로 출동하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인영 사령관은 김용현 장관이 불러준 14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 대다수는 평소에 피청구인이 부정적으로 말하던 사람들이라고 했고 각각의 사람들이 어떤 점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부정적 평가를 받는지까지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워낙 자주 부정적 평가를 들었던 사람들이라 명단을 외우기 어렵지 않다는 말까지 하였습니다. 또 여인영 사령관은 김용현으로부터 들은 이 체포 대상자 명단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알려주며 위치 파악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여인영으로부터 22시 30분경부터 40분경 사이에 통화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데 당시 여인영 사령관이 메모를 해달라고 하였고 이재명,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등 15명을 불렀고 김동현이라는 이름은 처음에 경기도지사인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 김동현 판사이고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라고 하였다는 통화 내용을 진술하였습니다. 조지호가 진술한 이러한 통화 내용과 체포 대상자에 대한 설명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이 사람들에 대해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을 해달라고 부탁하였는데 조지호 청장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고 합니다. 또 조지호 청장은 여인영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할 때 여인영 사령관이 급한 톤으로 짧게 한동훈 추가입니다 라고 말하였고 그래서 체포 대상자가 총 16명이 되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러한 체포 대상자에 대한 진술은 조지호 청장만의 진술이 아닙니다. 여인영 사령관도 자신이 조지호 청장에게 전화를 하였고 체포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위치 파악을 부탁한다고 했다는 점을 조사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용현 장관이 여인영 사령관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알려준 이후인 22시 53분경 피청구인은 직접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하였습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라고 말한 뒤 홍장원이 봤다고 답변하자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피청구인 측은 간첩을 잡아들이라는 뜻이었다거나 평상시에도 방첩사를 도우라는 말을 많이 했다고 주장하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 또 피청구인이 홍장원 차장에게 전화한 그 무렵에 방첩사는 김용현으로부터 받은 정치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을 두고 경찰청장에게 위치 추적을 요청하는 등 체포 지시를 실행에 옮기던 중이었다는데 갑자기 홍장원 차장에게 방첩사를 도와 간첩을 잡으라는 지시를 했다는 설명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홍장원 1차장은 피청구인이 방첩사를 도우라고 지시하였기 때문에 평소 알고 지내던 육사 후배인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여인영 사령관과 두 번째 통화할 때 대통령이 방첩사 너희들을 지원해 주래 라고 말하자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전화받은 사실을 알려주자 여인영 사령관이 저희 체포조 나가 있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홍장원 1차장은 여인영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적었고 이재명, 우원식,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또 노조 의원 등의 이름을 불러주었다고 합니다. 또 여인영 사령관이 1조, 2조가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서 감금 조사할 예정입니다. 위치 추적을 부탁합니다. 라는 요청을 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여인영과 홍장원이 했다는 통화 내용에 대한 진술은 홍장원 혼자만의 주장이 아닙니다. 여인영 사령관도 군검찰 조사에서 당시 홍장원이 전화로 도와줄 것이 없냐고 물었고 장관님이 명단 말씀해 주신 것을 말했고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 이 통화 내용에 대해서 홍장원이 일반 폰으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찜찜해서 통화 내용이 명확히 기억난다고도 진술하였습니다. 이처럼 여인영 사령관, 조지호 청장, 홍장원 차장이 각자 진술하는 체포 대상자 명단이 거의 일치하고 상호간 통화를 한 사실,
체포를 위한 위치 추적을 요청한 사실에 대한 진술도 일치합니다. 따라서 체포 대상자 명단의 존재, 체포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점은 증거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체포 대상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위치 파악만 하려던 것이 아니라 실제 체포조까지 편성하여 운영을 하였고 최우선 대상자에 대한 체포 지시도 이루어졌습니다. 여인영 사령관은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14명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면서 장관이 불러준 지시사항임을 전달하였고 체포 및 신병 인수를 염두에 두고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제7차 국조특위 회의록에 출석한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14명을 신속하게 체포해서 수방사, 비원 벙커 구금시설로 이동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을 하였습니다. 김대우의 진술 조서에 따르면 여인영 사령관은 처음에 방첩사 자체 구금을 생각하고 방첩사 구금시설을 김대우 수사단장에게 물어보았으나 구금시설이 없다고 하자 여인영 사령관이 그러면 수방사 비원 벙커로 해야겠다고 하면서 명단에 있는 사람을 잡아서 수방사로 이송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방첩사에서는 14명의 체포자 명단을 하달한 뒤에 실제 체포조를 구성하여 수사관들이 소집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국회로 출동시켰습니다. 총 10개의 출동조 49명의 방첩사 수사관들이 순차적으로 국회로 출동하였고 국회에서 경찰과 만나 합동조를 이루어 체포를 수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홍장원 전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1조, 2조 축차 검거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과 일치하는 순차적으로 출동시키는 실제 임무 수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 김용현 장관은 계엄 해제 의결이 임박해오자 이재명 야당 대표, 한동훈 또 여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이 3명을 최우선으로 잡으라고 여인영 사령관에게 전화로 지시하였습니다.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은 국조특위 회의에 출석하여 체포조를 6개, 7개 정도 출동시켰을 때 여인영 사령관으로부터 14명 명단은 다 있고 3명만 집중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체포조에 전파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증거 제상하겠습니다. 계엄 해제 직후 윤 대통령이 국회에 병력 1000명은 보냈어야 한다며 김 전 국방장관을 나무라는 듯한 말을 했다고 진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소수 병력만 투입했다는 윤 대통령의 해명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한성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비서실장격인 군사보좌관 임무를 수행한 김철진 육군준장. 김용현 장관 그림자 수행을 하는 처지죠. 예, 군사보좌관 임무를 수행합니다. 네. 김 준장은 지난해 12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새벽 1시 3분에 이뤄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직후 상황을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김 준장은 합동참모본부 결심지원실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는 몇 명이나 투입했느냐고 김용현 당시 장관에게 묻자 장관은 500여 명 정도라 답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을 보냈어야지 이제 어떡할 거야 라고 말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답을 하지 못했다고도 했는데 그간 해명과는 정면 배치되는 진술입니다. 계엄의 형식을 빌려 작금의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이후 김 전 장관이 통화에서 상원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 말한 것을 들었다고 김 준장은 진술했습니다.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 전 장관이 계엄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데 사태가 불거진 뒤 통화한 이가 노상원이 맞는다고 생각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김 준장은 또 같은 날 대통령실 경호처가 지급한 걸로 보이는 비화폰 하나를 김 전 장관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했다며 노상원 전 장군이 사용한 것이 아닌가 싶었다고 진술했습니다. SBS 한성입니다. 이 부분 증거는 피청구인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한 증거들입니다. 피청구인이 대국민 담화에서 언급한 사유에 대한 증거로 피청구인이 김용현 장관에게 소규모로 병력을 투입했다고 지시했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실제 투입된 병력이 500명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1000명은 투입했어야 한다고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또 곽정근 사령관이나 이진우 사령관, 조성현 경비단장도 인정한 것처럼 국회 현장에서의 병력 철수는 계엄사령부 지시가 있기도 전에 현장 판단이나 현장 병력으로부터 철수 건의를 받아 자체적으로 이뤄졌다는 증언들이 있었습니다. 박한수 계엄사령관은 국조특위 회의에 출석하여서 군 철수가 이루어진 시점은 새벽 2시 50분에서 3시 사이라고 진술하였고, 이는 계엄 해제 의결이 있었던 1시 3분에서 거의 2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군을 철수하고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했다는 피청구인 주장과는 다릅니다. 또 박한수 계엄사령관 진술에 의하면 계엄 상황실의 종료도 새벽 3시가 넘어서 이루어졌고, 김용현 장관은 새벽 4시 26분경에야 지휘관들에게 복귀를 지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정진팔 당시 합참 차장이 진술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피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입니다. 피청구인은 2024년 12월 10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선관위의 보안 실태가 심각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안 점검을 실시한 국정원에서조차 보안 점검 결과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된 바는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또 조태현 국정원장도 22대 총선 이후에 비상계엄 전까지 대통령에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보고를 한 사실이 없고, 해킹 취약점이 있다는 점은 발견하였지만 이로 인해 선거 부정이 발생했다는 보고를 대통령에게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내용입니다. 또 피청구인 측에서는 선거 부정과 관련하여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다수 제기하고 있는데, 예컨대 선거연수원에 숙박 중인 중국인 해커 90명이 계엄군에 의해 체포된 뒤 미국 정보당국에 넘겨져 조사 중이라는 언론 보도를 심판정에서 원용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다는 선관위의 입장문, 이를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사는 미국 국방부에서도 가짜뉴스라고 반박하였다는 점 등에 관련된 기사 자료 제출하였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계속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대법원 판결로 이미 확정된 사안에 대한 불복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관련 대법원 판결과 보도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네, 이상 증거 설명 마치겠습니다. 변론 이어서 하시죠.